검은 상복의 물결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공기 중에는 짙은 향냄새와 억누른 흐느낌이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빗줄기는 유리창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바깥 세상의 색채를 모두 씻어내버린 듯한 잿빛 풍경을 만들었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한유라는 마치 유령처럼 감정 없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미소였다. 유라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절망이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질문은 메아리 없이 그녀의 텅 빈 가슴 속을 맴돌았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유라는 잠시 자리를 피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휴게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자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소리 낮은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은 지금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무미건조하게 흘러나왔다. 국제 경제 동향을 전하는 코너였다. 거대 기업 YCC올피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축하하는 파티 현장이 화면에 비쳤다.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5성급 호텔,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에서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 순간 유라의 호흡이 멎었다. 화면 중앙에 서 있는 한 남자 때문이었다. 그는 YC 이코오피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크리스털처럼 반짝였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성공 소감을 말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정복한 황제의 대관식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강태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오만함 그 자체였다. 그는 만족감에 취해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냉혹함이 번뜩였다. 바로 그 미소였다. 어머니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고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의 승리 축배였다. 이곳 대한민국 서울의 한 구석에서 한 여인이 절망 속에 죽어가는 동안 그는 지구 반대편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었다. 흐르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유라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다. 슬픔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은 이토록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화면 속 강태준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자신과 파리의 호텔에서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녀의 세상은 두 조각으로 완벽하게 갈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는 이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이라는 이름의 불꽃이었다. 슬픔은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진정한 애도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의 이유를 만든 자에게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강태준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듯이 나 또한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할 것이다. 휴게실을 나온 유라는 다시 영정 사진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서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막 전쟁을 선포한 병사와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맹세가 울려 퍼졌다. 엄마 편히 쉬세요. 이 싸움은 이제 제가 시작할게요.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장례식장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에게 그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픈 곡조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판 위에 거대한 복수의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계획의 끝에는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완벽한 몰락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유라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주변의 위로나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목표는 선명해졌다. 강태준이 쌓아올린 모든 것, 그의 명예, 그의 부,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오만한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자 한 여인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성전이었다. 시간이 흘러 장례식의 모든 절차가 끝나갈 무렵 유라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그녀는 말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작별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기나긴 싸움에 대한 출사표와도 같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는 슬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얼음장같이 차갑고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준의 세상은 이제 곧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상대는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YC 콜프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강태준은 그 제국의 정점에 군림하는 왕이었다. 그에게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가장 강한 법이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얻은 거대한 분노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였다. 그 길의 끝에서 강태준이 절망하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견딜 수 있었다. 앞으로 닥쳐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이제부터 한유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복수의 화신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녀는 먼 곳을 응시했다. 파리의 밤하늘 아래에서 여전히 축배를 들고 있을 그 남자를 떠올렸다. 웃어도 강태준. 지금 마음껏 웃어도 당신의 그 웃음소리가 비명이 되어 바뀌는 날이 곧 올 테니까. 그날이 오면 당신은 당신이 짓밟았던 모든 것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의 몰락을 지켜볼 것이다. 마치 당신이 나의 절망을 비웃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한유라는 세상에서 증발했다. 그녀를 기억하던 상류층 사교계에서는 잠시 그녀의 행방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이름은 금세 잊혔다.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한 개인의 사라짐은 파문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절반은 변한다는 시간 동안 강태준의 YC 콜프는 더욱 거대해졌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신화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아무도 모르는 도시의 낡은 오피스텔 그곳이 한유라의 새로운 세상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방 안은 수많은 모니터 불빛만이 어지럽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에 우아하고 부드러웠던 한유라는 이제 없었다. 길었던 머리는 단정하게 잘랐고 화려한 드레스 대신 활동하기 편한 어두운 색의 옷을 입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대신 날카로운 분석력과 냉철한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5년은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처분한 돈으로 그녀는 복수를 위한 지식을 쌓았다. 그녀는 하버드 와튼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국제 금융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을 파고들었다. 강태준이 불을 쌓아 올린 방식, 그가 사용하는 잔혹한 M&A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논문과 서적을 탐독했다. 그녀의 또 다른 스승은 인터넷의 어두운 뒷골목이었다. 그녀는 다크웹을 통해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의 해커에게서 사이버 전쟁 기술을 배웠다. 시스템 침투, 데이터 마이닝, 보안망 우회 등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기 위한 기술들이었다. 낮에는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처럼, 밤에는 그림자 속의 해커처럼 그녀는 두 개의 삶을 살았다. 책상 위에는 재무제표 분석 서적과 프로파일링 심리학 서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복수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인터뷰 연설 기사를 수집해 그의 말투 습관 사고방식을 분석했다. 그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까지 공부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고 어떤 상황에서 오만해지는지,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게 되었다. 그의 약점은 다름 아닌 그의 끝없는 오만과 자만심이었다. 복수는 혼자서 이룰 수 없었다. 유라는 자신만의 정보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력자는 Y3 콜프의 부당해고로 거리로 나앉은 전직 IT 보안팀장 박선우였다. 유라는 익명으로 그에게 접근해 YC 콜프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제안했다. 가족의 생계가 막막했던 박선우는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유라에게 Y콜프의 철옹성 같은 보안망을 뚫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어주었다. 두 번째 조력자는 강태준의 비자금 세탁 의혹을 파헤치다 언론계에서 매장당한 기자 김민준이었다. 유라는 그에게 강태준의 탈세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었다. 정의감에 불타던 김민준은 유라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그녀가 원하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거나 반대로 여론의 흐름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도 진짜 이름도 몰랐지만 오직 강태준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움직였다. 유라의 오피스텔 한쪽 벽면은 YCERP의 지배 구조와 강태준의 인맥도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장의 사진과 자료들이 붉은 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그녀가 피와 땀으로 그려낸 거대한 전쟁 지도였다. 그녀는 매일 밤 그 지도 앞에 서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공격 루트를 구상하고 적의 반응을 예측하고 변수에 대비한 플랜 B, 플랜 C를 세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번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정면에서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 거대한 제국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균열에 의해 더 쉽게 무너지는 법이다. 그녀의 계획은 제국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바이러스처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랜 분석 끝에 첫 번째 공격 목표를 찾아냈다. 그것은 Y코피의 여러 계열사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물류 자회사 와이로지스였다. 와이로지스는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강태준의 관심받기였고 그만큼 내부 통제와 보안도 허술했다. 하지만 이곳은 와이슬리 콜피의 모든 물류 데이터가 거쳐가는 중요한 허브였다. 이곳을 장악하면 그룹 전체의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었다. 유라는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와이로지스의 내부 시스템 구조도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사냥감이 정해졌다. 5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울던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냉혹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첫 번째 균열의 소리였다. 강태준 당신의 파티는 이제 끝났다. 새벽 3시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한유라의 오피스텔은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물류 시스템의 도표가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5년간의 준비가 끝났고 이제 복수의 첫 번째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령 회사 아르테미스 캐피탈의 수석 분석가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 Y 로기스의 시스템은 예상대로 허술했다. 박선우 전 팀장에게서 얻은 정보 덕분에 그녀는 이미 시스템의 뒷문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시스템을 해킹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마치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와이로지스와 거래하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부품 공급업체의 네트워크에 조용히 침투했다. 유라의 계획은 간단했다. 유령 선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YCOP의 전자제품 계열사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수천 개가 그 동남아 공급업체로부터 발송된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했다. 선적 서류 통관, 예정 서류 운송장 번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졌다. 조작된 데이터는 공급업체의 시스템을 통해 와이로지스의 물류 관리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다.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없는 화물이었다. 며칠 후 와이로지스의 인천 물류센터에서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다. 시스템상으로는 입고되어야 할 부품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송 지연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화물은 오지 않았고 추적 시스템에는 여전히 운송 중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다. YCECOP 전자 계열사의 생산 라인은 당장 부품이 없으면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고 물류센터는 발칵 뒤집혔다. 와이로지스의 현장 관리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다. 사소한 물류 차질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화물의 행방이 묘연했고 손실액도 적지 않았다. 보고는 몇 단계를 거쳐
Y3 콜프 본사의 조상무에게 전달되었다. 조상무는 강태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회장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기자 김민준을 통해 익명으로 YC 골피 계열사의 부실한 공급망 관리 실태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를 한 경제지에 흘렸다. 기사는 특정 회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Y 파이노스 콜프를 떠올릴 만한 힌트를 담고 있었다. 기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강태준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충분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아침 신문을 읽다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즉시 조상무를 호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고작 물류자회사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룹 전체 얼굴에 먹칠을 해. 강태준의 서늘한 목소리에 조상무는 거의 숨도 쉬지 못했다. 그는 덜덜 떨며 와이로지스의 상황을 보고했다. 강태준은 보고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손을 내저었다. 그의 관심은 이미 수십억 달러짜리 해외 에너지 기업 인수에 쏠려 있었다. 그에게 와이로지스의 문제는 발에 걸린 작은 돌멩이처럼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그런 사소한 일로 내 시간을 뺏지 마시오. 원인이 뭐든 당장 해결해. 책임자는 해고하고 손실은 알아서 맺고 다시는 이런 보고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란 말이야. 그것이 강태준의 지시였다. 오만하고 성급하며 문제의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결정이었다. 유라가 정확히 예측했던 반응이었다. 강태준의 지시가 떨어지자 Y3콜프의 IT팀과 감사팀이 Y로지스에 급파되었다. 그들은 서둘러 원인 파악에 나섰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동남아 공급업체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오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Y로지스의 시스템에서 유령 선적 데이터를 수동으로 삭제하고 해당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책임자 몇 명이 해고되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YC-콜프 IT팀이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비상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했을 때 유라가 심어놓은 작은 코드가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을, 그 코드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신을 복제하고는 다시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절대 탐지할 수 없는 완벽한 백도였다. YC 콜프가 스스로 제국의 성문을 열어준 셈이었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유라는 차갑게 웃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Y 콜프 내부 네트워크의 구조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중 한 곳에 아주 작은 녹색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제국의 단단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난 것이다. 아주 작고 미세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결국에는 성 전체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와이코프 본사 건물이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다. 강태준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팠다. 당신은 당신이 무시했던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제 이 작은 균열을 통해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첫 번째 작전은 성공이었다. 기쁨도 흥분도 없었다. 오직 계획의 다음 단계를 향한 얼음장 같은 냉철함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와이로지스 사태가 잠잠해진 후 와이콜프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강태준은 거대한 에너지 기업 인수에 성공하며 또 한 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직원들은 회장의 서슬퍼런 분노가 지나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제국의 심장부에 조용히 뿌리내린 악성 코드가 마침내 눈을 떴다는 사실을. 한유라는 이제 Y콜프의 신경망과도 같은 내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완벽한 통로를 확보했다. 그녀의 오피스텔 모니터 위로 YC콜프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펼쳐졌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였다. 재무 기록 이사회, 의사록 인사 파일, 그리고 임원들 사이에 오간 비밀스러운 이메일까지 강태준이 쌓아 올린 제국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정보의 바다를 유영했다. 그녀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돈을 훔치는 것은 저급한 도둑이나 하는 짓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진실이었다. 수주일에 걸쳐 그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Y3 컬프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씩 드러났다. 유해 폐기물, 불법 매립,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계약 정개 로비를 위한 비자금 조성. 강태준의 성공 신화는 수많은 불법과 비윤리적인 행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유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터뜨릴 폭탄을 신중하게 골랐다. 너무 거대해서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너무 사소해서 강태준이 다시 무시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적절한 무게감의 스캔들이 필요했다. 마침내 그녀는 완벽한 먹잇감을 찾아냈다. 3년 전 Y콜프 건설 부문이 진행했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내부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리조트 부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이 검출되었으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를 은폐하고 최소한의 정화 작업만 거친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지역 환경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담긴 이메일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정부 기관의 조사를 유발하기에 완벽한 카드였다. 유라는 수집한 자료를 기자 김민준에게 넘겼다. 그녀는 여러 개의 해외 VPN 서버와 암호화된 이메일을 거쳐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마치 내부 고발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한 것처럼 보이도록 모든 정황을 꾸몄다. 며칠 후 김민준이 속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통해 Y콜프 리조트 발암물질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며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신문을 구겨 던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이 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내부 자료가 어떻게 새어나간 거야. 당장 정보보안팀이랑 감사팀 소집해 이 쥐새끼를 당장 찾아내.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이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Y콜프 내부에 자신을 배신한 자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단 말인가. 강태준의 명령에 따라 Y콜프 내부에는 피비린내 나는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다. 보안팀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임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이메일과 통화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몇몇 직원이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유령을 잡으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그 모든 혼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이 허둥지둥 움직이는 경로를 훤히 들여다보며 비웃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의 수사망을 역이용해 미세한 거짓 흔적들을 흘려놓았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계정에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을 남기거나 경쟁사에서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의 소행처럼 보이도록 여론을 조작했다. YC 콜피의 수사팀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이었다. 결국 내부 조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보안팀장은 강태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내부 소행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외부의 고도로 훈련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보고했다. 강태준은 보고서로 책상을 내리쳤다. 추정 무능한 놈들, 외부의 소행이라면 왜 침입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건데 그는 분노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그를 조롱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첫 번째 공격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자 유라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에는 YCCRP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대형 마트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내역이었다. 납품업체의 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명절, 떡값, 강요 등 갑질의 증거가 담긴 녹취 파일과 내부 문건이 또 다른 언론사를 통해 터져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YC 컬피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강태준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제국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은밀해서 도무지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마치 기계 장치 안에 들어간 유령처럼 적은 내부에서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정확하게 찌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한때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제국을 의심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 오른팔과 같았던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다. 과연 저들 중에 배신자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외부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이성을 좀먹기 시작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오만한 자신감을 처음으로 흔들고 있었다. 그의 제국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잇따른 정보 유출 사건으로 YC 컬프 내부에 불어닥친 칼바람은 강태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임직원들은 범인을 색출하기는커녕 서로를 감시하고 불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이제 강태준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를 잠식하는 독버섯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유라는 이 혼란이야말로 적의 심장부에 분열의 씨앗을 심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외부를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창이었던 그의 충신들을 겨냥한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방대한 인사정보와 임원들 간의 이메일을 분석하며 그들의 관계 약점, 그리고 숨겨진 야망을 파악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진석 전무가 완벽한 첫 번째 목표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 전무는 20년간 강태준을 그림자처럼 보좌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강태준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큰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유라는 최 전무가 의심하지 않도록 매우 정교한 덫을 설계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개인 비서실 서버 깊숙한 곳에 프로젝트 제우스라는 이름의 위조된 비밀 폴더를 생성했다. 그 폴더 안에는
그룹 비상경영 쇄신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문서는 최근의 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끝에는 정리 대상 임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물론 첫 번째 이름은 최진석 전무였다. 문서의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사실적이었다. 유라는 최 전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작은 실수,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투자 실패 경험 등을 교묘하게 퇴출 사유로 엮어 넣었다. 강태준 회장만이 알 법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누가 보더라도 강 회장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유라는 이 문서를 최 전무의 눈에 띄게 할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최 전무의 개인 일정 관리 시스템에 회장님 지시사항 프로젝트 제우스 검토라는 가짜 일정을 몰래 추가했다. 다음 날 아침 최 전무는 자신의 태블릿 PC에서 그 일정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강 회장에게서 직접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비서실의 단순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는 습관적으로 내부 파일 서버에서 프로젝트 제우스를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단 하나 회장 비서실의 보안 폴더였다. 호기심과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높은 보안 등급을 이용해 폴더를 열었고 마침내 그 끔찍한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최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배임 가능성 및 신진 세력 교체를 위한 상징적 제거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20년간의 충성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인가? 그는 강태준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토사구팽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의심은 순식간에 확신으로 변했다. 그날 오후부터 YCCORP의 임원실에는 보이지 않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최 전무는 문서에 함께 이름이 오른 재무 담당 윤상현 부사장과 전략기획실장 박정우 상무를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문서를 보여주었고 두 사람의 얼굴 역시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처음에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지만 문서에 적힌 자신들의 치부가 너무나도 정확했기에 이내 강태준의 배신을 확신하게 되었다. 회장님은 우리를 버릴 생각이신 거야. 이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거지. 최 전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강태준의 충신이 아니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공동의 적을 둔 동맹이 되었다. 그날 이후 Y3 컬피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임원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강태준의 눈치를 보며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보고는 형식적으로 변했다. 강태준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대하는 임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한때는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치던 눈빛에는 이제 경계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이려 든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사소한 실수를 한 임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이유 없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이런 행동은 역설적으로 유라가 만든 가짜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었다. 임원들은 강 회장의 모습에서 숙청의 전조를 읽었고 그들의 비밀 회동은 더욱 잦아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먼저 강태준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강태준의 비자금 내역과 약점들을 수집하며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국의 가장 단단했던 내부 결속은 이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의 어두운 방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제왕의 정신을 무너뜨릴 차례였다. 사방이 적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제국 와이콜프의 심장부인 회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장수처럼 느껴졌다. 한때는 그의 눈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임원들은 이제 가면을 쓴 유령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충성스러운 보고 뒤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복도를 스치는 그림자 의미 없는 귓속말 하나하나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한유라가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은 강태준의 편집증이라는 자양분을 만나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충신들이 배신하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그 꿈이 현실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는 심지어 최진석 전무를 비롯한 핵심 임원들의 사무실과 차량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계산된 침묵과 업무적인 대화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그의 감시를 눈치채고 있었다. 외부의 압박 또한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유라가 터뜨린 환경오염과 불공정 거래 문제는 단순한 언론 보도로 끝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연일 YC 컬프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강태준은 막강한 법무팀과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방어에 나섰지만 한 번 등을 돌린 여론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처음으로 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위기였다. 결정타는 그가 가장 공을 들이던 해외 에너지 기업 인수건에서 터져나왔다. 인수 막바지 협상 단계에서 상대 기업은 Y콜프의 계속되는 부정적인 이슈와 경영 불투명성을 이유로 돌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 계약은 강태준에게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내부의 동요를 잠재울 중요한 카드였다. 그 카드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의 이성은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떨어졌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폭풍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지? 고작 여론 관리 하나 못해서 수조 원짜리 계약을 날려먹어. 당신들은 월급 받아갈 자격도 없는 무능한 집단이야. 그의 분노는 협상 실무를 총괄했던 최진석 전무에게로 향했다. 특히 최 전무 20년 동안 내 밑에서 배운 게 고작 이 정도인가. 당신이 조금만 더 유능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니 혹시 일부러 일을 망친 건가?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최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날의 이사회는 강태준의 일방적인 독설과 책임 추궁으로 끝이 났다. 그는 그 자리에서 관련 임원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상식 밖의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프로젝트 제우스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임원들의 비밀스러운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강태준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함께 탈출해야 할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밤이 되자 강태준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최고급 위스키도 그의 타는 듯한 갈증과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발 아래 있는 왕국처럼 보였던 풍경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계획은 완벽했고 자신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있는가?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제국은 마치 내부에서부터 좀먹는 병에 걸린 것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권력이 흘러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가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 작은 공장을 일으키며 꿈에 부풀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그때의 열정은 어디로 사라지고 의심과 분노로 가득 찬 늙은 폭군만이 남아있는가. 그는 앨범을 덮고 다시 술잔을 비웠다. 약해지면 안 된다. 약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다. 며칠 뒤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 그곳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반대 세력을 찍어 누름으로써 자신의 건재함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그것만이 그가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곳이 나의 무대가 될 것이다. 감히 나에게 도전한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든 그들의 숨통을 끊어주리라. YCCOP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의심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최근 그룹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는 강태준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단상 뒤편에 앉은 최진석 전무와 다른 임원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란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강태준의 분노 아래 함께 침몰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강태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며칠간의 불안과 편집증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모습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최근의 위기를 성장통에 비유하며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YCE 코프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장내의 불안한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대한 통제력을 아직 잃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강태준은 노련하게 질문들을 받아넘기며 위기를 관리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장내 뒤쪽에서 조용하지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 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검소하지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였다. 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과거의 유약함을 앗아갔지만 슬픔이 깃들어 있던 눈빛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나와 예비 마이크 앞에 섰다. 강태준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을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저는 대한산업의 고 진미경 대표의 딸 한유라라고 합니다. 그녀의 자기소개는 연회장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경제계의 원로들은 5년 전 비극적으로 쓰러져간 한 여성 기업인의 이름을 기억해냈고 장내는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여기는 사적인 원한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오. 경비는 뭘 하는 건가? 하지만 유라는 그의 고함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것은 사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회장님, 이것은 YC의 콜프의 부도덕한 성장 방식과 당신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강태준의 연설을 위해 준비되었던 거대한 무대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지더니 이내 완전히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처음 나타난 것은 대한산업에 조작된 회계장부 파일이었다. 강태준 측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어떻게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회사가 부실한 것처럼 꾸몄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어서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차명 계좌를 통해 대한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는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주주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진석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이었다. 강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저건 조작이야. 당장 저 화면을 꺼.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술팀은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다음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다. 그리고 연회장 전체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미경, 그 여자 아주 자존심만 센 여자야. 회사를 뺏는 걸로는 부족해. 자기 발로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 그것은 명백한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스크린은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당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는 이제 내 것이다. 당신의 패배를 축하한다. 그 비정한 메시지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마지막 칼날이었음을 유라는 알고 있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다.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단상 위에서 날뛰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뿐이었다. 유라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강태준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연민이 흘렀다. 한때는 하늘처럼 거대해 보였던 남자가 한낱 발가벗겨진 폭군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5년간의 기다림, 5년간의 지옥 같았던 준비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것은 제 어머니를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짓밟았던 모든 영혼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한유라의 폭로가 끝난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돈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악에 바친 비명을 질러댔다. 음모야, 저 여자가 모든 것을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백 개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아우성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속에 무력하게 묻혀버렸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제왕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한유라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등지고 조용히 유령처럼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붕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전면적으로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와이커프와 모든 계열사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다. 개장 1분도 채 되지 않아 하한가를 기록했고 그 상태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강태준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수십조 원의 부가 단 며칠 만에 공기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YCE 콜프에 제공했던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제국의 성벽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먼저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의 몰락을 예감한 최진석 전무는 가장 먼저 검찰에 제 발로 찾아갔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쥐였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지난 수년간 강태준의 지시로 저질렀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와 내부 장부를 검찰에 넘겼다. 한유라가 터뜨린 폭탄에 그가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그의 배신은 신호탄이 되었다. 그를 따라 다른 임원들도 줄줄이 검찰에 자수하며 강태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유라가 공개한 증거와 내부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YCERP 본사와 강태준의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YCEcorp 로고가 선명한 상자들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하루 종일 방영되었다. 강태준이 세운 철옹성 같던 제국은 이제 한낱 범죄 소굴로 전락해버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칩거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며칠 후 마침내 검찰의 소환장이 날아왔고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눈빛에는 오만함 대신 도끼와 불안만이 가득했다. 강도 높은 조사가 며칠간 이어졌다. 강태준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발버둥 쳤. 하지만 검찰이 내미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특히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날 밤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준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순순히 수갑을 찼다. 그는 값비싼 명품 시계와 최고급 정장을 벗고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수의로 갈아입었다. 한때 그의 손짓 하나에 세상이 움직였지만 이제 그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초라한 수감자일 뿐이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낡은 담요 한 장, 그리고 변기. 그것이 그의 새로운 왕국의 전부였다. 그는 독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절대적인 고독과 정적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직시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째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유라.
5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던 그 가냘픈 소녀. 감히 어떻게 그 계집애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나 반성 대신 오직 무력한 분노와 저주만이 들끓고 있었다. 제국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진 늙은 사자는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홀로 포효할 뿐이었다. 강태준이 무너지고 YCCOP 제국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동안 한유라는 자신의 어두운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연일 그녀가 터뜨린 폭탄의 여진을 보도했다. 와이컬프의 주가 폭락 계열사들의 연쇄 부도 위기, 그리고 구치소로 향하는 강태준의 초라한 모습까지 5년간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텅 빈 폐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달려왔던 경주가 끝났는데 결승선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았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살아있게 했던 유일한 목표 강태준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은 이제 그 대상을 잃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뜨거운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차가운 잿더미와 지독한 공허함만이 남아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터에 홀로 남겨진 마지막 생존자였다. 며칠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한산업의 경영권은 다시 유라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5년 만에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그 건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변함없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사용하던 회장실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때 강태준이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웃었을 바로 그 풍경이었다. 이제 그 자리는 그녀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머니의 취향이 담긴 고풍스러운 책상벽에 걸린 그림, 심지어 책장에 꽂힌 책들까지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유라야, 이제 다 끝났니? 행복하니?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복수를 위해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버려야만 했다. 웃음과 눈물, 평범한 일상의 행복, 그리고 한유라라는 자기 자신까지도. 그녀는 지난 5년간 복수를 위한 정교한 기계로 살아왔을 뿐 인간으로 살아오지 못했다. 그녀의 조력자였던 기자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한유라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사회의 거대한 악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의. 유라는 그 단어를 가만히 곱씹어 보았다. 그녀가 한 일이 과연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저 증오로 시작된 또 다른 파괴 행위는 아니었을까? 그녀는 김민준에게 힘겹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세상은 그녀를 정의의 사도라고 칭송했지만 그녀 자신은 길을 잃은 망령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자신의 전쟁 지휘소였던 낡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벽면을 가득 채웠던 YC 콜피의 조직도와 강태준의 인물 관계도는 이제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는 모두 꺼져 있었고 방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다. 이곳은 그녀의 전장이자 성체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텅 빈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하고 웃고
때로는 싸우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 평범한 삶의 궤도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있었다.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명예는 되찾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강태주는 파멸했지만 그녀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그 순간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복수가 성공해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함, 그리고 자신의 망가진 삶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복수의 화신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던 상처받고 길 잃은 한 인간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텅 빈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파괴가 아닌 창조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왔다. 한유라는 텅 빈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밤을 새웠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지독한 공허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낯선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보며 생각했다. 해는 어제와 같이 뜨는데 왜 나의 세상은 이토록 다른가? 복수라는 태양이 져버린 그녀의 세상은 모든 색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자신의 전장이었던 오피스텔을 둘러보았다. 벽을 가득 채웠던 YC 콜피의 조직도는 이제 너덜너덜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올감했던 족쇄를 풀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마지막 종이 조각이 떨어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한유라라는 자신의 이름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대한산업 어머니의 회사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의 화신도 승리한 정복자도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의 흔적을 느끼고 싶은 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집무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써 내려온 경영 일지였다. 그곳에는 재무제표나 사업 계획이 아닌 어머니의 꿈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 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협력업체와 상생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회사를 꿈꿨다. 기업은 이윤을 넘어 사람을 향해야 한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 적힌 어머니의 문장을 읽는 순간 유라의 마음에 희미한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파괴와 증오가 아닌 창조와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비로소 깨달았다. 며칠 후 한유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세상은 그녀가 YC 콜프를 인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제국의 여왕으로 등극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선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저는 오늘 대한산업의 해체를 선언합니다. 장내는 술렁였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그 자산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윤만이 아닌 사람과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또한 제 개인 재산과 YC 콜프에서 환수한 자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딴 진미경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YC 콜프와 같이 부도덕한 기업 사냥의 희생양이 된 중소기업들을 돕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공식을 깨고 그녀는 용서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강태준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거듭났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가 새로 세운 회사는 더불어숲이라는 이름처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성장해 나갔다. 진미경 재단은 수많은 위기의 기업들을 구했고 그녀는 그 속에서 과거의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그녀 자신의 깊은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짓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유라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결과를 보고하는 비장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딸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요. 엄마가 꿈꾸셨던 그 세상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평온함과 단단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묘지를 나서며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증오가 아닌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수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지만 그 터널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새로운 빛을 발견했다. 파괴의 끝에서 시작된 창조, 그것이 그녀가 찾은 삶의 의미였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